엄마, 나 췌장암 말기래. 내 가게 내 목숨 팔아서라도 살릴게. 췌장암으로 죽어간다는 아들의 눈물에 평생 일궈온 8억 원짜리 건물을 단 3일 만에 팔아치웠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아들의 완쾌만을 기도했던 이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아들의 건강한 웃음소리와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어머니의 복수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잔혹했습니다. 8억을 훔친 아들을 스스로 파멸하게 만든 어머니의 기막힌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점심시간에 떠들썩함이 지나간 국밥집은 평화롭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숙은 30년째 매일같이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마치 그녀의 앞날을 가리는 안개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진수를 키워낸 해숙에게 이 국밥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아들의 학비이자 아파트였고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수는 해숙의 앞에 앉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거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진수야, 너 왜 이래? 해숙이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자 진수의 손바닥에는 믿기 힘든 붉은 선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길어야 3개월이래요. 진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해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췌장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해숙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들에게 며느리 소희가 나타나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미국의 텍사스 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신약 임상시험이 유일한 희망이래요. 근데 비용이 최소 8억은 든대요. 소희는 해숙의 발밑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8억 원. 해숙이 평생 일궈온 건물과 국밥집을 팔아야만 만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진수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 건물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절대 팔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해숙의 심장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자식의 목숨보다 귀한 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겠다고 말입니다. 30년 세월이 단 3일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해숙은 손때 묻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죗값을 못 받고 파는 거라며 말렸지만 해숙에게는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들 숨통이 트이겠지. 통장에 찍힌 8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해숙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아들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자기 몫의 치료비나 생활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웃으며 엄마 국밥 한 그릇 줘라고 말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떠나보낸 뒤 해숙은 시장 구석진 곳의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습기 차고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곳에서 해숙은 매일 밤 찬물을 들이켜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무릎 관절은 비만 오면 쑤셔왔지만 약 3억을 돈도 아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가끔 진수에게서 오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라는 짧은 문자는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이 먼 타국에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을 거라 믿으며 자신의 고통쯤은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해숙 씨, 제발 이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요. 최 기사가 챙겨온 반찬통을 내밀었지만 해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최 기사님. 나 먹을 거 많아. 이거 팔아서 진수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내야지. 최 기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직 형사의 촉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해숙에게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그저 아들이 완쾌되어 돌아오면 다시 작게라도 식당을 열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지하방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아들에게 보내야 한다는 집착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기 일쑤였고 며느리 소희는 돈을 보낼 때만 잠시 전화를 받아 바쁘니까 끊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해숙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해숙은 언덕길에서 수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폐지더미 속에서 해숙은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돈이 이것밖에 안 돼서. 병원에서 깨어난 해숙에게 최 기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숙 씨, 진수가 간다는 그 미국 병원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환자 없답니다. 해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진수가 얼마나 효자인데 며느리가 사진도 보내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 기사가 보여준 노트북 화면 속에는 진수의 비공개 SNS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접속 기록이 서울, 그것도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봅시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최 기사의 택시는 어둠을 뚫고 강남의 한적한 외곽, 요새처럼 높은 담벼락이 처진 고급 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니기를, 제발 우리 진수가 아픈 게 맞기를.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기를 바라는 이 잔인한 기도가 해숙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멈춰선 그 대저택 앞에는 그녀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선명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해숙이 30년 동안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조소와도 같았습니다. 야, 김진수,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친엄마한테 암이라고 뻥을 치냐? 친구의 물음에 진수는 와인을 들이키며 대답했습니다. 야, 그 노인네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아까운 건물을 사회에 기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했을걸. 죽어가는 아들 살린다니까 바로 팔아치우더라고. 해숙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할머니 아직도 지하방에서 폐지 주워? 저번에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불쌍하긴 한데 뭐 우리가 이 큰 집 유지하려면 어쩌겠어. 그 돈 아니었으면 자기 도박 빚 다 어떻게 갚았겠어? 해숙은 차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악마들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기사가 그녀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해숙 씨. 지금 나가면 저들은 발뺌할 거예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더 완벽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해숙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시퍼런 서슬이 퍼런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팔아 저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줬군요. 해숙의 목소리는 전율이 일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최 기사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겁니다. 내 아들은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건 짐승일 뿐이에요. 해숙의 각성과 함께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숙은 어두컴컴한 지하방 한 구석에서 깨진 거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노파가 아닌 30년 넘게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한 명의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경직된 근육을 풀었습니다. 그래, 연극을 시작해야지.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이라는 대본으로. 최 기사가 가져온 서류들에는 아들 진수가 도박과 사치로 8억 원을 어떻게 분쇄했는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분노를 가라앉히며 차가운 이성을 깨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장난처럼 말했던 그러나 지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가짜 땅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숙 씨, 이 문서면 저들은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짐승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최 기사의 목소리엔 전직 형사다운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진수의 주변 인물들을 뒷조사해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술 사이로 나온 목소리는 완벽하게 갈라지고 힘없는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아버지가 숨겨둔 땅이 있는데 너한테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수의 급박한 숨소리. 해숙은 그 소리에서 아들의 비열한 욕망을 읽었습니다. 해숙은 지하방을 더욱 처참하게 꾸몄습니다. 먹다 남은 곰팡이 핀 빵 조각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바닥에는 약 봉투들을 어지럽게 흩뿌려 두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볼 어머니의 몰락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마지막 미끼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골목 어귀에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던 아들 부부가 10억 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득달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해숙은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그녀는 마지막 복수의 무대 커튼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해숙의 머리맡에 놓인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자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소희 역시 코를 막으려던 손을 내리고 해숙의 거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국에서 치료받는 내내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해숙의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았으면 됐다. 여기,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준 땅 문서다. 시세가 10억은 넘을 게야. 진수는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근데 명예 변경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여기 사인만 하세요. 소희가 미리 준비해온 듯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미리 준비한 최 기사의 서류를 대신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종중 땅이라 내가 미리 받아온 이 서류에 먼저 도장을 찍어야 한다더구나. 그래야 너희한테 바로 넘어간대. 진수는 서류 제목인 합의서라는 글자만 보고 그 아래 빼곡히 적힌 법적 조항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10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각사각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지하방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진수 부부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꼬는 소리였습니다. 사인을 마친 진수는 서류를 챙기자마자 누워있는 해숙을 보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몸 잘 챙기세요. 소의 역시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옷을 매만지며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들이 방금 사인한 8억 원 반환 및 사기 범죄 자백이 포함된 법적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진수가 집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니라 서슬 퍼런법의 심판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해숙은 예전 국밥집 사장님이 입던 앞치마 대신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집 구경 잘했다. 해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악했습니다. 텔레비전, 소파, 심지어 소희의 명품 가방들까지 모조리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미쳤어? 진수의 고함에 해숙은 그저 서류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가 직접 사인한 반환 합의서다. 그리고 내가 떼먹은 8억, 오늘부로 내 건물 매매 취소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들어갔다. 소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해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이게 누구 돈인데? 하지만 그녀의 팔은 건장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이소혜 씨, 김진수 씨, 가짜 진단서를 이용한 사기 및 특수존속상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진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브로커가 진수와 나눈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돈 뽑아내려면 암이라고 해야 믿으실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진수는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나 감옥 가면 죽어, 엄마. 진수는 해숙의 발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해숙은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지하방에서 먹던 가짜 약병을 꺼내 그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내가 죽어간다고 했을 때 나는 매일 밤 이 독약 같은 우라통을 삼키며 죽어갔다. 내 아들 진수는 내가 암이라고 거짓말하던 그날 이미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해숙의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갑 소리와 함께 아들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비로소 막혔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할 줄 알았지만 해숙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수한 8억 원으로 다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편히 드셔요. 해숙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고기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겪은 모진 풍파를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깊은 위로를 맛볼 뿐이었습니다. 해숙의 손마디는 여전히 굵고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담아내는 국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가끔 구치소에서 아들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해숙은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 식당 화덕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아들의 글씨가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해숙 씨,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최 기사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해숙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건 부모의 숙명이라지만 저는 그 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뜨끈한 국물로 다른 이들의 가슴을 데워주는 게 내 남은 인생의 몫이겠지요. 노을이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때쯤 해숙은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건네는 사장님, 오늘 잘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30년 전 처음 국밥집을 열었을 때처럼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은 칼자국을 남겼지만 나눔은 그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했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가슴속에서 지워낸 아들도 아닌 오직 박해숙이라는 한 여자의 당당한 인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저무는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